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게 굉장히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궁지에 몰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무리수를 넘은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똥볼을 차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많은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한동안 외부 활동이 뜸하던 이재명이 드디어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이재명 대표. 자,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일까요?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테러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는 건 우리나라 정서상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단 총기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총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희귀한 장면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HID 707 특임대 OB 대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려 한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제보면요. 어떤 집단에서 제보를 할 거라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권총을 밀반입해서 이제 권총으로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런 정도의 제보라면, 그리고 이 제보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의뢰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방탄복을 입고 나와서 마치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인 것처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게 합리적이죠. 정말 본인이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에 이런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여기에 대한 수사 의뢰보다는 본인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방탄복을 입고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본인을 홍보하려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엔 사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나경원 의원이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본인이 테러 위협받고 있으면 수사기관이 수사 의뢰 먼저 하는 게 순서이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사실 국민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권총으로 나를 위협하려고 한다는 이런 정도의 위협을 받았으면 당연히 수사를 의뢰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적법한 어떤 과정이 없이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보처럼 사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의원을 명예훼손이다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당신들이 만약에 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무고죄.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나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금 당신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일반 국민들에게도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조끼를 몸에 꽉 끼고 옷에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그 조끼를 입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제 뭔가 이런 정치 행보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자, 그날 나와서 했던 발언 역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제 그 40여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이재명이 한 발언인데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발언인가요? 정가 사범 이재명이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할 수 있는 발언인가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은 그날 방탄복을 입고 나왔어요. 방탄복. 그리고 경호원을 잔뜩 붙여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보이는 사람은 아무나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현행범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든 경찰이든 누구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저는 국민이 누군가 어떤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체포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봐서 이게 정말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직무유기 현행범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런 문장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이것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테러하기 바란다라는 어떤 자신의 염원을 담은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마치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발언보다는 당신이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담 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들립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본인의 소망을 담은 그런 발언처럼 들리죠. 자, 일단 공당 대표라는 작자가 나와서 체포를 지금 조장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본인은 방탄복이랑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로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지금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그런 적합한 경호와 그런 대우를 받고 있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위험한 수위로 어떻게 보면 그런 위험을 더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최상위 공직자가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미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본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 매우 납득이 되지 않고 이번 주에 또 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회 진행을 하다가 그 앞에서 계란을 맞았습니다. 계란. 자, 여러분 헌재 앞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헌재 근처에는요 날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그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긴 한데 주변에 주택가가 아니라 사무실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상업지구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날계란을 주변에서 사갈 사람이 사실 누가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자, 어쨌건 헌재 근처까지 날계란을 들고 가서 그 앞에서 그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졌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날계란을 맞는 그 어떤 그 모습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마치 누가 나한테 뭔가 던질 거를 알고 있었다거나 캐치볼하는 수준의 거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사실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되게 위험에 처했구나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계속 저런 것들을 자기들이 의도하거나 꾸미거나 유도하는 건가? 이런 사실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보 예를 들어 이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원들 모두가 뛰어나가서 길거리에서 농성을 한다거나 심지어 천막을 치고 지금 불법 농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뭐 여자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뭐 삭발을 한다거나 단식을 한다거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는 게 설득력이 없는 게 사실 이런 삭발이나 단식 같은 거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뭔가를 많이 해보다가 정말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말 직접 우리의 이런 어떤 궁지에 몰려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소수 정당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삭발 단식 자 이게 어디에서 먼저 나온 이슈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단식하다 쓰러져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와서 단식을 이어가시고 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정말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던 123 비상계엄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123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릴레이 삭발 형식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요. 특히 이제 그 안에는 배우 차강석 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소신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리스크를 안고 정말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리스크까지 지면서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차강석 배우라든지 제가 헌재 앞에서 만났던 어떤 시민분이 있어요. 부산에서 이제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는 부산에 계시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통령께서 직무복귀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 어떤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이전에도 그 옛날의 역사에도 보면요. 사실 나라를 팔아먹었던 건 다 어떤 국가에서 주요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누가 구했나 보면은 이 백성들이 뛰어나가서 정말 뭐 행주에다가 돌을 담아서 정말 아니면 뭐 나시고 괭이고 정말 이런 뭐 몽둥이고 들고 나가서 국민들이 위기에 빠진 어떤 나라를 구하겠다고 싸웠던 그 모습. 물론 지금 저희가 뭔가 그런 이전의 그런 전투의 형태를 띠진 않지만 지금은 사실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우리 선대들이 겪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우리는 지금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의 시기를 맞고 있거든요. 대한민국과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
파괴하려는 세력,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 간의 싸움이고,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이념, 체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시국에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바닥까지 내리꽂혔던 지지율이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진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국민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사실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수처에서 불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그들이 대통령 관저를 3,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서 대통령 관저를 정말 난입하다시피 쳐들어가서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려고 했죠.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때 나를 지키는 청년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우리 경호처 직원들, 그리고 정말 불법적으로 나를 끌어내려는 저런 시도를 하지만, 사실 얼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데 공수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막히는 행동이 얼마나 기막히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직원마저도 우리 국민이다, 누구도 다치면 안 된다라는 어른으로서 내가 자진 출두해서 이 누구도 다치지 않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사실 대통령께서 나가셔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출두를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계속해서 쳐들어가려는 시도, 그리고 대통령을 왜 저렇게까지 망신 주려고 하지? 도대체 민주당은 왜 저렇게까지 대통령을 무리하게 망신 주면서 모욕 주면서 전 세계 대통령에게 어떤 그런 이 상황을 생중계하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사실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거지?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대통령 관저 안에서 어디 다른 데 가시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상했거든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던 순간에도 이상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합리적인 의문이라는 걸 갖게 돼요. 도대체 왜? 그리고 민주당이 무리한 선택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대한 의문 제기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전환기 선생님을 고발해버리죠. 아니,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만을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왜 민주당이 튀어나오지? 이상한데? 민주당이 하나하나 찾던 똥볼, 바로 이것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마저 돌리고, 수십 년째 나는 민주당만 지지했다라는 사람들의 마음마저 돌리고, 내 20대 청춘을 바쳐 함께했던 내 민주당,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는 행보는 국민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어떤 당대표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한,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무리한 시도를 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버린, 이런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돌리고 등을 돌리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민주당은 본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왜 자기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사실은 본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드디어 30번째 탄핵을 했고요. 그리고 그 30번째 탄핵을 하기 전에 한동안 외부 활동이 뜸했던 이재명, 갑자기 방탄복을 입고 나타나서 자기가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러 위협을 받고 있으면 조끼를 입고 나타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거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우선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계란에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계란을 구하기도 어려운 장소이지만 계란을 던진 사람을, 그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고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있었는데 그 계란을 던진 사람 하나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체포의 의사가 있었고 그 범인을 정말 잡을 의사가 있었고 그 어떤 상황에서 그 범인을 잡을 의사가 있었다면,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그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에 지금 판결 예정입니다. 24일에 판결이 지금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주말이에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상무 권한대행이 본인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단지 본인들 입맛대로 이제 임명했으면 하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사실은 헌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자, 어쨌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에 판결이 나고 이제 이재명의 재판이 다음 주 중에 또 2차 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최상목이 임명했던 2명의 판사는 사실 이 원래대로 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도 헌재에서도 한결 사실은 굉장히 수월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만 판결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뭐 그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는 탄핵 심판을 선고하는 그 과정에 사실 처음 출발점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됐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가장 핵심이 됐던 사유 중에 하나가 내란죄고, 탄핵소추안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탄핵소추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내란이란 키워드가 탄핵소추안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재에 가서는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내란죄를 빼버린 이유는요, 내란죄를 자기들이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뺀 거예요. 내란죄를 뺐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이 어떤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뿐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이 근거가 거대 야당의 폭주,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하고 그 중에 무려 8명이나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사실은 가질 수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까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어서 직무 복귀가 된다고 하면 이 민주당이 정말 거대 야당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마음껏 휘둘렀구나. 대통령께서 정말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없었겠구나. 예산을 다 삭감해서 손발을 잘라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탄핵해버리고, 자기들하고 뭔가 관련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법적으로 의혹 갖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은 다 탄핵해버리고, 탄핵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탄핵을 함부로 남발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고, 사실은 국가를 정말 이 혼란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무려 30번이나 탄핵 시도를 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8명이 탄핵이 기각되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30번째 탄핵, 30번째 탄핵까지 채웠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당이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거라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만큼 본인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겠죠. 어차피 이판사판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판사판 심정으로 지금 뭔가 해볼 수 있는 건 막 던진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중국은 너무 싫은데, 민주당은 좋은데, 난 중국은 너무 싫은데, 이재명은 좋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요, 대놓고 친중 정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데 결론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북중러,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중러를 소외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소추안에 마지막에 북중러를 소외시했다. 근데 여러분, 북중러는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에너지 부서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민간 국가로 지정했는데 2017년에 국방부에 지정한 문서에 보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 국가로 국방부에서 지정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 중국, 러시아, 얘네들은 위험한 나라야. 그러니까 얘네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를 미국 국방부 문서에 2017년에 넣어놨는데,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날려버리려는 탄핵 소추안의 결론에 북중러를 소외시켰어.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라고 이 대통령을 날려버리려는 이 시도. 자, 바이든 정부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위험한 국가라고 지정한 북중러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소외시켰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을 날리려는 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위가 미국에서 보기에는 그럼 대한민국은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건가? 대한민국은 그럼 친중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충분히 낳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여러 가지 이런 동맹과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려고 하는 대통령을 날려버리려는 이 시도가 미국에 봐서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국가 어떤 그런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드시 먼저 복귀하셔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그 후에 일들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직도 나는 중국은 너무 싫은데 민주당은 좋아. 아직도 중국은 너무 싫은데 이재명은 지지해라는 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멍청한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대한민국은 지키고 싶은데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 내는 건 좀 곤란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멀어서 광장까지 못 나가겠어 라는 분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얻어지는 혜택은 누리고 싶어. 자유민주주의는 얻고 싶은데 나는 나가서 기여하는 게 없고 나는 나가서 가치 부여하는 게 없다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기회주의자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반드시 대가집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대가집을 안 해? 이런 사람은 자본주의 세상에 사실은 함께 속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나가는 장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신데 여러분 내일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광화문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광화문에 집결해서 한 장소에서 보여주는 그 머릿수.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이 이것이구나. 국민들의 민심이 이것이구나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레거시 미디어, MBC, JTBC 얘네들은 어차피 우리가 언론이라고 취급도 안 하지만 얘네들은요 절대 보여주질 않아요.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최대한 그 수를 줄여서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홍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그 분위기, 에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사진 찍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시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에서 유튜버들을 고발했습니다. 일개 유튜버들을 고발했어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현장 영상 찍었던 거 여러분 SNS에 마구마구 공유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나와서 무조건 다 목소리 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내일은 사지가 멀쩡하고 걸으실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시는 거예요. 내일은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멸공!